그림자에 영향받는 현대의 삶. 일상 모든 일에서 존재하는 어두운 측면을 의식하라. 행위, 계획, 기획 등 모든 일에서 어두운 다른 측면을 의식하는 것이 좋다. 의식 속에 그림자를 간직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든 상대적으로 그림자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결정과 반대되는 측은 늘 죄악으로 치부된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그 반대측이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입장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 입장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임 하나를 소개하겠다. 평소 내 확신과 입장에 반대되는 쪽에서 의견을 대변하는 게임이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를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10분 동안 채식주의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이다. 또 원자력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피력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제야 다양하지 않은가? 민주주의에서 여성 해방, 사형제도에 이르기까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게임을 통해 이런 토론이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스스로 정신적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토론은 익숙한 것을 변호하고 기존의 관점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관점이 토론을 통해 확고해지는 것도 진정성을 더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도 이미 모든 것은 흐른다라는 뜻의 판타레이라는 말로써 세계에서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행위가 주는 매혹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여러 영역에 개별적으로 통용되는 진리는 참으로 많을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은 그 또래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대학 입시를 마친 학생은 또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과 20층에 사는 사람 역시 다른 현실을 본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입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대립세계에서의 진리는 언제나 각각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진리는 따로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변호는 완전성 측면에서 볼 때 다른 한쪽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이 있는 관점들만 필요로 한다. 이 세계에는 언제나 대립의 입장이 존재한다. 이는 식이요법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식이요법에서는 한 체계에서 금지하는 것을 다른 체계에서는 권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식이요법이 그렇다. 중국 의술에 따르면 모든 식품을 조리해야 하고 서양 생식주의자에 따르면 가능한 한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겉으로 분명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곧 다른 측면 또는 함정이나 간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간계는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인 악마에 속하는 것이며 악마는 이 세상과 함께한다. 악마가 구석에 숨어 있다고 말하지만 아무튼 악마는 존재한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장기적으로 볼 때 기만에 의한 실망을 피할 수 있다. 산재한 문제들은 토론을 통해서는 거의 풀리지 않고 만일 토론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토크쇼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을 것이다. 즉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는 거의 풀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뛰어넘어 성장했을 때만 해소된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대학 입시를 치른 학생이 수십 년 후에 둘 다 핵물리학자가 되어 다시 만난다면 서로 달랐던 예전 입장은 금세 해소가 된다.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과 20층에 사는 사람이 같이 헬리콥터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각자의 집에 초대하면 역시 과거의 입장을 서로 물릴 수 있다. 이를 철학에서는 변증법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변증법은 A라는 입장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 B가 생긴다고 전제한다. A와 B의 입장은 한 단계 위인
C라는 입장으로 합쳐지고 C 입장은 곧 D라는 반대 입장을 만든다. 이제 C와 D가 다시 그보다 한 단계 위인 E 입장으로 결합하고 이 입장은 또다시 반대 입장인 F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변증법은 끝없이 발전한다. 이쯤에서 그러면 변증법은 끝없이 발전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마다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는다. 순수 변증법자들은 단계가 끝없이 상승한다고 답한다. 하지만 변증법 체계를 좀 더 개방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은 상승하는 단계가 최종적으로 하늘로 이어진다고 답한다. 그러나 비교 철학을 비롯한 기타 철학 이론에서는 모두 변증법의 대립적 발전이 결국 단일성으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단일성을 의식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대립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단일성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대립성과의 게임을 곧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사람에게서 선한 핵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세의 주인인 악마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얘기는 이미 메피스토의 입에서도 나왔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향기로운 장미를 얻기 위해 냄새가 고약한 거름을 쓰고 인도에서는 흙탕 속에서 새하얀 연꽃이 자라난다. 어떤 일은 곧장 가는 방법보다 반대극을 거치는 편이 더 수월할 때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동종요법으로는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한다는 원리에서 나온 방법을 쓰고 서양 학교의학에서는 반대극을 거치는 역증요법을 쓴다. 식이요법과 색채요법에서는 대리법만 쓴다. 예를 들면 열이 높은 사람에게는 파란색을 이용해 열을 식히는 반면 열이 낮은 사람에게는 빨간색을 이용해 열을 올린다. 몸이 냉하고 체온이 낮은 사람은 따뜻한 음식, 카레나 생강 등을 먹는 것이 좋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감귤류를 먹어 열기를 식히는 게 좋다. 대립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대립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립성에 대항해 싸운다는 것은 결코 대립성을 악과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을 행할 때 항상 대립되는 극의 측면을 인식해야 행위가 극단으로 돌변하지 않는다. 거지에게 적선하는 행위는 보통 선으로 통하지만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적선하면서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자만하는 사람은 대립성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어쩌면 그는 남들이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선했을 수도 있다. 또는 자신도 언젠가 그런 처지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행위였을지도 모른다. 또 자신이 저지른 어떤 비행을 속죄하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거지에게 뭔가를 줄 때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거지에게 조금도 나눠주지 않거나 심지어 거지를 처벌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을 위한 것이라면서 일부러 악을 행하는 사람은 보통 뭔가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거지에게 돈을 줘봐야 그들은 그 돈을 술 먹는데 다 써버릴 것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한 푼도 주지 않는 사람 역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 대부분 자신의 인색함을 보기 좋게 포장한 것일 뿐이다. 만일 거지가 남을 속여 곤궁을 위장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거지의 문제이고 거지가 책임질 일이다. 대립극의 주변에 대해 알므로써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변비를 이해 통찰하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인 설사도 쉽게 걸린다. 변비와 설사의 공통 주제는 꽉 막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알코올 중독자와 금주가도 술이라는 같은 주제를 공유한다. 한 사람은 탐욕적으로 한 모금의 술이라도 원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한 방울의 술도 격분해서 뱉어낸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도 공기라는 공동의 문제를 두고 영원한 싸움을 벌인다. 한쪽은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은 연기를 피워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독자와 탐구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속해 있으며 둘 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즉 단일성 또는 적어도 단일성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건강, 내적이든 외적이든 부와 행복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달라이 라마는 단일성으로 가는 한 과정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행복해 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말했다. 일상의 그림자, 그림자를 대하는 자세. 그림자는 빛과 함께 반드시 존재하는 요소다. 기꺼이 수용하라. 이렇듯 대립성은 도처에 두루두루 존재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자신에게서 그림자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아예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자신의 목매함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림자란 애초에 의식 외부에 존재하는 미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그림자를 어느 정도 인식하려면 그림자 치료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그림자에 접근하는 다른 방법과 수단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대립세계의 만물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 특히 빛과 성스러운 대상에도 그림자가 있음을 통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어두운 법이다. 오직 좋게만 보이는 것은 특히 더 그림자를 의심하게 된다. 카리스마 있는 존 F 케네디는 재임 시절 영감 넘치는 말을 남겨 세인들 사이에서 많이 인용되었지만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고 더 나아가 쿠바 위기로 인해 자칫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했다. 리처드 닉슨 같은 범죄자는 불명예와 치욕을 안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그가 전쟁 찬성론자였음에도 베트남의 평화를 가져왔고 중국과의 냉전 시대를 종식시켰다. 그리고 게임은 지금도 계속된다. 조지 W. 부시는 부정선거자이며 항상 자신의 이기적 장점을 이용하면서도 스스로는 자신을 선의 축에 있는 대표자로 자처하고 꽤나 무모하고 음모가 있는 전쟁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드러냈다. 이 얘기는 버락 오바마와 그 밖에 다른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을 반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빛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그림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싫어하거나 내게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사실 나 자신과 내 그림자와 관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세계에 못마땅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대결해야 할 자신의 그림자가 더 많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모든 것에도 그림자 측면이 있다. 내가 가난하면 부가 그림자 속에 있고 내가 부유하면 가난이 그림자 속에 있다. 이는 위대한 존재와 작은 존재, 건강과 병, 느긋함과 성급함 등 인간의 모든 특성에 다 해당된다. 고전적 치료 방식으로는 낮 동안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워한 것을 이룰 목적으로 밤에 꾸는 꿈을 활용하기도 한다. 악몽은 실제로 일상에서 진행되는 그림자 치료다. 낮에 해결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만이 밤의 꿈이라는 밸브를 통해 의식 안으로 밀려든다. 그것이 어두운 측면이라면 악몽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해소된다. 결국 원형 또는 태초의 법칙은 일상생활에서 잠깐 나타나는 꿈의 이면에 있는 주제를 드러낸다. 따라서 태초의 법칙을 잘 알고 상대하는 것이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 태초의 법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다루기로 한다.
또 내가 물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도 그림자를 드러낼 수 있다. 내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해 직접 살지도 않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여러 채의 집은 고향 상실과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낸다.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사람은 종종 가난과 권력 상실에 대한 공포가 그림자다. 또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다른 한편에는 자아의 가치에 대한 평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나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몇 가지 점을 밝히는 동시에 의미 있는 출구를 제시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역시 그림자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내 직업에도 그림자 측면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의사 또는 건강과 치료에 대한 의무가 있는 치료사로서 내 안의 그림자에는 의학 냉소주의자 그리고 불치의 경험자가 깃들어 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이상을 실천하는 간호사들이 때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생의 천사에서 죽음의 천사로 변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드러난다. 또 정보와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는 저널리스트의 경우 신문 헤드라인의 그림자 속에 조작과 은폐와 허위가 숨어 있다. 자신의 종교를 광적으로 확신하는 선교사는 비종교인과의 대면에서 자기 자신의 불신과 싸운다.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농부들은 곡식이 자라는 땅에 뿌리는 각종 살균제와 화학 비료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인부가 될 날이 머지 않은 한편 화학 비료를 이용한 현대식 곡식 재배로 장기적으로 지구의 존속에 위협을 가한다. 이로 인해 장차 땅에서 더 이상 식량이 산출되지 않을 것이고 국민 건강은 한참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 농부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먹는 곡식과 가축만큼은 매우 세심하게 다루기도 한다. 그리고 요즘 들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은행가의 그림자다. 수많은 은행가들이 타인의 복지에 도움을 주는 대신 스스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국민이야 어찌 되든 관심 받기다. 취미도 그림자를 비롯해 삶에 결핍된 것을 드러낸다. 여가 시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려는 사람은 움직임이 없는 직업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 이런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운동이 결핍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미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직업이나 파트너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충동이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체조를 하는 사람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이 결여되었을 수 있다. 속도를 즐기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면 일상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다. 취미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생활에서 유희적 요소가 그림자 속으로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은 탓에 게임을 통해 삶의 유희를 끌어들여 체험하고자 한다. 우표나 병뚜껑을 모아 뭔가를 완성하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은 아마도 삶의 전체성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다. 여가를 독서나 영화 감상으로 보내는 일은 자신의 체험 부족을 보상한다. 이런 경향은 유명한 사람의 전기를 많이 읽는 이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 다시 말해 그는 독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사는 대신 타인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는 부부 생활에 그림자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이 꽤 높다. 남편이 조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의 애인은 자신에게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고 말하는 낭만파 보헤미안일 가능성이 크다. 남편의 경우 아내가 모델처럼 날씬하다면 풍만한 애인에게서 감각적으로 더 큰 쾌락을 느낀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무언가 결핍된 요소가 있을 때 외도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보상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남녀 A는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의 생활에 없던 무언가를 더해준다. 그래서 외도가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외도가 처방이 될 순 없다. 뒤집어 생각할 수도 있다. 취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정확한 유추 해석은 거꾸로 그림자 영역에 빛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움직임을 요하는 취미는 앉아서 지내는 직업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황홀한 애인이 지루한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심지어 결혼 생활을 연장시키기도 한다. 결국 취미를 찾는다는 것은 직업에서 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고 직업에 존재하는 그림자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고 또 그림자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날 때는 애인을 찾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그림자를 찾으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 찾게 된다. 다만 얼마나 몰두해서 찾느냐, 얼마나 많은 삶의 영역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가 경탄하면서도 스스로는 가지지 못하는 성격이나 특성도 그림자에 속한다. 이를 메리앤 윌리엄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공포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공포는 우리가 도에 지나친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우리를 제일 경악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빛이지 어둠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한다. 내가 그토록 훌륭하고 관대하고 재능이 넘치고 대단해야 한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당신,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 공명의 법칙, 친화성의 법칙. 대립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법칙 중에서 대립성의 법칙에 이은 두 번째 법칙이 공명의 법칙이다. 물론 우선적으로 이 법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법칙을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잘 다룰 필요가 있다. 공명의 법칙이란 인간은 늘 공명의 대상을 필요로 하고 공명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공명의 법칙은 우리가 오직 공명하는 대상만 인식하고 공명해야만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라디오에 비유할 수 있다. 라디오에는 TV파가 수신되지 않으니 TV 프로그램이 없다. TV 프로그램은 라디오에서 나올 수 없다. 하나의 소리 굽새에는 고유한 음향이 존재하며 그 음향에만 소리 굽새가 진동을 일으켜 공명한다.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으로 긴 세월 동안 인류가 전자기파는 고사하고 자력과 전류를 간과하고 지내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눈은 빛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에 공명하고 귀는 귀가 감지할 수 있는 톤에 공명한다. 다른 생물은 우리와 다른 공명을 가진다. 예를 들면 박쥐는 초음파를 들을 수 있고 개와 고양이는 고주파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고주파를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개는 듣지만 사람은 못 듣는 개를 부르는 호각의 원리가 나온 것이다.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명 현상은 규모가 너무 커서 지금껏 이 법칙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다. 특히 공명의 법칙이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를 오래전에 알 수 있었음에도 학문에서조차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의아하다. 미국의 정신병리학자 윌리엄 콘더는 사람의 의사소통이 공명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촬영해서 아주 느린 동작으로 화면을 관찰하면서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내내 공명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표정의 움직임이 너무 작아서 일반적으로는 전혀 인식할 수 없지만 초슬로우 모션으로는 얼굴 근육의 작은 움직임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다만 자폐증 어린이와 귀가 먼 사람은 공명할 능력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공명은 말한 내용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다. 표정의 움직임이 동시에 완전히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눈이 먼 것보다 귀가 먼 것이 훨씬 더 견디기 어렵다. 귀가 먼 경우 다른 사람과의 공명이 불가능하지만 눈이 먼 것이 공명을 방해하진 않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최악의 형벌이 공명을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감각을 박탈당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격리 감금을 심지어 고문이라고 표현하지 않던가. 독방에 갇힌 수감자들은 대부분 혼자서 중얼거리게 된다. 사람을 무시하고 공명을 제거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도 혹독한 벌이다. 이런 벌을 받는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대거나 최악의 경우 벽에 머리를 쿵쿵 찍기도 한다. 오로지 리듬과 공명을 느끼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쉽게 미쳐버린다. 한편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을 때 인도의 영적 스승 아우로빈도 고시처럼 무와 공명할 수도 있다. 현대 요가의 창시자인 아우로빈도는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영국인에게 체포당해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다. 그는 모든 감각적 인지가 사라지자 내면에 존재하는 고요를 인지하고 그것과 공명을 이루어 고요와 무와 만물과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착상을 얻어 이른바 암흑 치료가 생겨났다. 뭔가가 중요하다고 인지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과 공명해야 한다. 그러면 그 대상도 우리와 관계를 가진다. 비밀의 배후에 존재하는 공명. 공명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우리가 비록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생활 속 공명 현상에 대한 수많은 암시가 존재한다. 뛰어난 첨단 기기를 갖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음악회에 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라. 성능 좋은 디지털 녹음과 훌륭한 오디오 기기가 집안에서 최적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음악회에는 그와는 별개로 또 다른 숭고한 느낌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다. 음악회에서는 숭고함이 가능하다. 공명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청중과 더불어 음악과 함께 진동한다. 우리가 모든 것과 함께 진동함으로써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공명이 힘을 발휘한다. 물론 오케스트라 또는 밴드를 연주하는 음악가들도 같은 공명 속에서 진동하며 지휘자를 비롯해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공명을 나눈다. 이로써 위대한 지휘자의 비밀도 폭로된다. 당연히 공명 때문이다. 지휘자의 임무는 작곡가의 음악을 가지고 음악가들을 공명하게 만드는 데 있다. 공명을 조성하는 지휘자는 음악의 창조자와 음악가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자 과거와 현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기도 하다. 지휘자는 옛 음악을 되살림으로써 많은 사람이 공명에 참여하게 하는데 이때 순간의 생기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겨난다. 그래서 성공적인 음악회는 항상 공명의 장으로 이어진다. 또 공명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분위기는 더욱 살아난다. 연극 무대와 영화계의 스타, 그리고 최고의 트레이너와 코치의 비밀도 이 공명에 있다. 그들이 공명의 임무를 잘 수행할수록 사람들의 체험은 더욱 감동적이고 아름다워진다. 따라서 공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들에게 명성과 인기를 가져다주는 기반이다. 환자와 공명을 이루지 못하는 심리요법 전문의에게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반대로 빠르게 공명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환자와 자신의 명성에도 도움이 된다. 관점과 공명.
관점에 따라 공명의 유무가 달라진다. 공명도 관점의 문제다. 휴가를 떠나는 차량으로 꽉 막힌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이 휴가의 즐거움을 고대하며 긴 행렬을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명 상태에 있을 경우 당사자는 TV로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는 물론 급한 일로 서두르는 사람, 진동에 몸을 맡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달리 말해 우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통체증이 우리에게 선택 상황을 제시한다. 우리는 공명에 들어갈 때마다 좋은 기분과 만족감을 얻는다. 상황에 맞춰 늘 공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심지어 치과에 가서도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명상과 묵상의 몇 가지 비밀이 관여한다. 조용히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공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지루함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단일성과의 합일에 가까운 경지에 이르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하찮은 노동에 불쾌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빗자루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한순간 빗자루와 하나가 되어 공명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일상적인 생활이나 업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물론 불만족과도 쉽게 공명을 이룰 수 있고 불만족한 세력의 장을 형성할 수도 있다. 불만족한 세력의 장은 여러 면에서 고도로 발달한 나라, 실제로는 물질적으로만 부유한 나라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불교의 스승 틱나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늘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난다. 고통은 불만족과의 공명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다. 반대로 만족감과 공명을 이루면 거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매우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 이해한다는 것은 공명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공명의 결핍 상태다. 공명의 확장. 공명이 더 큰 공명을 부른다. 우리가 공명을 공명현상으로 발전시키는 즉시 도처에서 공명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모든 일이 자연스레 들어맞는다. 오래된 시계상점에 가보면 추가 달린 시계들이 거의 같은 리듬으로 똑딱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시계가 공명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옛날 라디오도 공명을 선호한다. 다이얼을 돌릴 때 아직 정확한 주파수 위치에 맞추지 않았는데도 신호가 잡힌다. 이 역시 공명에 의한 것이다. 의대생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놀람 효과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각자 분리된 곳에 있는데도 뛰고 있는 심장 세포들이 공명을 이루려고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심장 세포들은 서로 닿기 전에 더욱 뚜렷하게 같은 리듬으로 뛴다. 수많은 노 부부에게서는 세월이 흐르면서 부부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누이처럼 점점 닮아가는 현상이 자주 눈에 띈다. 또 맹인과 맹인 안내견 사이의 공명도 인상적이다. 개와 주인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유사성과 분위기가 일치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 또한 공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장교들은 물론 군인들도 발을 맞추어 행군할 때 다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진동으로 인해 다리가 붕괴되지 않도록 군인들은 일부러 박자를 달리해서 동시에 발을 딛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명을 불러일으킨다. 마찬가지로 발을 맞추어 걸을 때 생기는 공명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도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군인들의 결정적인 비밀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훈련도 받지 못한 라티움 지방, 즉 고대 이탈리아 중부 티베르 강가에 있던 지역으로서 라티움 지방 농부 출신의 군인들이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던 에트루리아인들을 단박에 물리치고 그리스까지 소나귀에 넣을 수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로마인은 박자를 맞춘 행군을 통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먼 거리를 극복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들이다. 바로 그 점과 전투부대를 위한 최적의 상한선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로마 군인들이 가진 결정적인 장점이었다. 이후 로마군을 모범으로 오늘날까지 군인들에게 똑같은 군복을 입히고 단순한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같은 호흡의 리듬을 타고 공명이 계속 증폭되도록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진언, 즉 만트라, 석가의 깨달음이나 서원을 나타내는 말로 불교에서 진실하며 거짓이 없는 주문이라고 말하는 이 진언을 읊을 때도 같은 효과를 거둔다. 진언을 읊는 일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호흡의 리듬으로 공명과 편안한 기분을 얻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굳게 결속된 상태에 이르러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공명을 통해 세력의 장이 형성되고 에너지가 퍼지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리듬에 몸을 맡기고 어울려 춤추는 과정에서 쉽게 공명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명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붕 뜨는 것처럼 가벼운 느낌이 든다. 이와 비슷한 일이 민속 축제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옥토버 페스트, 즉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를 말한다. 즉 이 옥토버 페스트에서는 대뇌가 술기운의 영향을 받으면 사회적 제약과 경계와 터부를 무너뜨리게 되고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맥주잔을 건넨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원형적 리듬으로 흐르는 음악을 타고 서로 어우러진다. 말이 필요 없는 현장이다. 또 스포츠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파도타기 응원 역시 공명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관중석의 팬들이 파도타기를 하면서 공명에 들어가는데 이들의 공명은 응원을 받는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홈 경기일 때 유리한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파도타기에서 뚜렷하게 조성된 공명이 선수들에게도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다. 물론 관중석이 텅 빈 경우라면 홈 경기의 유리함도 없다. 독일에서 한창 6.8 학생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는 대학생들이 수업 도중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호찌민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일도 있었다. 이 구호는 너무나 쉽고 단순하며 또 너무나 유치하여 오히려 효과는 만점이었다. 그걸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호명하는 호찌민이라는 이름과 공명하고 이를 통해 전달되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종종 심리치료사와 환자 사이에 심장 박동 리듬이 일치하는 것도 공명의 법칙에 속한다. 경험 많고 노련한 치료사가 환자를 쉽게 최면에 들게 하는 반면 뛰어나긴 하지만 현장 경험이 적은 젊은 치료사에게는 그 일이 몹시 어려운 이유도 바로 공명 때문이다. 경험 많은 치료사는 최면에 앞서 우선 환자에게 편안해지는 호흡으로 리듬을 만들어준다. 반면 경험이 부족한 치료사는 자신의 신경 과민과 불안을 공명으로 환자에게 전달한다. 공명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 반대로 다리를 부술 수도 있다. 공명과 학문. 학자들도 공명을 연구한다. 학자들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명을 가까이 해왔다. 예전에 러시아 천문학자 몰차노프와 독일 학자 테오도어 란트샤이트가 이미 공명에 대한 본질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무시당했다. 몰차노프는 태양계의 비례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태양계가 공명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아냈다. 란트샤이트는 원자 구조가 태양계 구조와 완전히 유사 관계에 있음을 알아냈고 이어서 이 구조들 역시 공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두 학자는 우주의 조화에 대한 괴테의 견해에 가까이 접근했던 것이다. 현대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레이저 빛의 공명을 대상으로 공명의 법칙을 연구해왔다. 다발로 묶인 레이저가 같이 진동하면서 만들어내는 힘은 강철도 잘라낼 정도로 크다.
물리학자들도 오래전부터 발신자와 수신자가 일정한 수치의 상응 관계에 있어야만 수신, 즉 공명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공명의 정의에 가까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즉, 공명이란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일치를 이루어 진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연결 대상은 물질적 동일성이 아니라 신호와 형식의 영역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근육에 들어있는 세포는 모두 방추체의 특성을 가지고 전형적인 진동 운동을 한다. 세포들은 말 그대로 한 줄에, 즉 하나의 힘줄에 모인다. 그러나 이 근육도 공명을 하는 것 같아서 마치 협동 운동을 하듯 움직인다. 결국 단순히 걸음을 걷는 동작에도 골격 근육 조직의 모든 근육이 참여해서 공명을 이루어 움직인다. 조그만 물고기들이 커다랗게 떼를 이루어 마치 하나의 존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유기체의 모든 기관 세포들이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 역시 서로 공명을 통해 나누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만다라 문양의 공통된 기호, 중심을 도는 추문, 원자에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나상 성운, 나선형 성운에 이르기까지 널리 미친다. 이는 공명이 보편적으로 존재함을 확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명은 비밀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밝힌다. 이처럼 공명은 인간과 동물의 모든 움직임과 발전의 비밀이자 또 삶의 비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자체로 비밀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가 아직 공명을 이루지 않은 것이 모두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게 오페라 총보는 양자물리학이라는 어려운 수학 공식처럼 첩첩이 7개의 봉인이 찍힌 책이나 다름없다. 비밀이란 결국 공명을 충분히 이루지 못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른바 비밀 교의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숨어 있다. 태고의 상징 그림 중 하나인 타로도 시간을 초월하는 발전 과정을 의미하지 않을 경우 보통의 카드놀이가 되어 세상에 계속 비밀로 남는다. 공명의 법칙 역시 최근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서 학문의 세계에서 공명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95년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촐라티가 이른바 거울 신경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공명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리촐라티는 현재 거울 신경 연구팀 책임자로 있다. 거울 신경이라는 특수한 신경을 주제로 하는 분야는 뇌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담당 신경세포를 연구한다. 거울 신경의 작용으로 상대방이 하품을 하면 주위 사람도 따라서 하품을 하고 상대가 다리를 꼬면 역시 얼마지 않아 그를 따라 다리를 꼬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우리 내면의 많은 것이 계속해서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공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거울 신경이 배후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새끼 원숭이가 부모 원숭이를 모방하고 어린 아이들이 모방을 통해 쉽게 배우는 것 역시 거울 신경 때문이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훨씬 더 공명에 잘 이른다. 아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배우기 어려운 내용도 공명을 통해 손쉽게 배운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모국어를 별 어려움 없이 배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공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명의 법칙을 모르는 교육자에게 언어 교육을 맡기면 긴 시간을 들이고도 저조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명은 온갖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진동하는 것을 말한다. 공명은 에너지를 절약하며 자연을 선호하고 즐거움을 이끌어낸다. 공명의 법칙에서 나온 결과. 지금 나와 공명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허상인지 생각해보라. 공명의 발견에서 나온 결과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공명하는 대상을 두고 그것을 자기 세계라고 인지하는 반면 공명하지 못하는 대상과는 관계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세계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우리는 거울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관계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무심코 편입시켰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농담이 있다. 어린 수코끼리가 발가벗어 성기를 드러낸 남자를 처음으로 보고 깜짝 놀라서 묻는다. 엄마, 저건 어떻게 물을 마셔? 세계가 가지고 있는 거울의 특성을 오해하고 세계를 우리와는 독립된 객관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즉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 속에 존재하는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온갖 시도가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는 아침에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거울이 만들어낸 세계의 허상과 한판을 벌인다. 그런 다음 파트너에게 왜 그렇게 기분이 언짢느냐고 묻는다. 파트너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잘못된 인지를 한사코 고집함으로써 결국 그의 기분을 언짢게 만들고 심지어 진짜로 기분이 나쁜 것으로 확신케 만든다. 말하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투사가 공명을 거쳐 진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거울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는 옛날 민속 축제에 있었던 거울 미로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거울을 거울로 보는 사람은 거울 미로를 쉽게 빠져나간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딪혀 혹이 생긴다. 일상의 상황도 비슷하다. 주변 세계를 거울로 인식하는 사람은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반면 주변 세계를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항상 주변 세계를 못마땅해 하고 대결을 벌이고 싸움에 연루된다. 그렇다고 거울을 탓하자는 게 아니다. 거울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거울이라고 확인한 바로 그 주변 세계를 중요하게 받아들여 자아를 인식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 세계를 바꾸려고 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한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바라본 거울에서 드러난 여드름을 거울에 두 손을 대고 짜낼 수 없듯 외부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그것은 외부 세계가 아닌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가능하며 그럼으로써 새로운 공명을 일으켜야 한다. 또 하나 가능성을 들자면 그것은 바로 의례다. 의례는 내면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부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외부 변화도 내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서로 공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계속 시도되는 외적 변화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문제가 더 연장되거나 뒤로 밀려날 뿐이다. 문제를 그저 한쪽으로 치워 놓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변화에는 무척 게을러서 이런 식의 기계적인 조처로 대충 떼워 넘기려고 한다. 결국 그것은 거울의 허상과 씨름하는 것이다. 우리가 밖에서 부딪히는 일은 결국 내 안에서 처리돼야 될 일이다. 이럴 때 대립성과 그림자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진실되지 않은 주변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불편을 겪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자기 내면의 그림자에서 찾아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문제에 한 가지 해결책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디엔가 부정직함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직함이 있을 수 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직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무지와 기피로 자신이 부정직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는 공명이 부정직함과 이루어지므로 항상 외부에 있는 부정직함을 겪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대립성과 공명의 법칙이 같이 작용해 우리가 자신의 부정직함을 인식하고 통찰해서
성숙하도록 만들면 된다. 통찰과 성숙을 통해 자신에 대해 정직해지면 외부 세계에서도 정직을 경험하게 된다. 말하자면 공명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 공명과도 부정적 공명과도 공진할 수 있다. 춤을 출 때 음악과 같은 리듬으로 몸을 흔드는 것은 공명의 긍정적 측면이고, 타인의 부정직처럼 그림자 측면이 있는 주변 세계와 공명을 이루는 것은 공명의 부정적 측면이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대상과 부지불식 간에 공명을 이루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그림자 속으로 몰아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순수하고 모든 것을 포용한 현자는 주변 세계와도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 현자는 최상의 상태에서 살고 그 모습은 늘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인다. 예외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성전에서 고리 대금업자를 몰아낸 성스러운 분노쯤일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세상에서 산다. 따라서 세계를 바꾸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와 늘 마주치는 모든 것은 우리와 공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면 깨어있는 의식과 공명하고,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면 그림자와 공명한다. 무엇을 위해 나 자신을 성숙하게 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노력과 성숙이 긍정적 공명을 만든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일과 공명하거나 어떤 일을 위해 성숙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거나 그 일과 마주칠 수 있다. 위대한 사랑을 꿈꾼다면 내가 위대한 사랑을 위해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열 수 있고, 돈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돈을 벌기 위한 자신으로 성숙시켜야 한다.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겠다. 한 노인이 수년 전부터 로또에 당첨되기를 신에게 빌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노인은 생활이 펑 넉넉해졌지만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신에게 빌었다. 그러다 로또 당첨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더니 신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적어도 로또를 한 장이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떤 주제를 맞이하기에 충분히 무르익은 사람은 도처에서 그 주제와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 어떤 의사가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새 동종요법의 약제 증상에 대해 배우자마자 기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풀사틸라 약제를 써야 하는 사람이 앉아있고, 이그나시아 약제를 써야 할 승무원이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한다. 일순간 마치 주문이라도 한 것처럼 동종요법에 관련된 서적, 영화, 사람들이 저절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가 공명을 통해 주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주에 주문한 것처럼 다가오는 순간이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의 상위에 존재하는 대립성의 법칙을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절대 스쳐 지나갈 수 없다는 것과 주문한 모든 것은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값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공명의 법칙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를 맞추게 한다. 그들이 비슷한 주제나 문제로 부정적 또는 긍정적 공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기는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곧바로 주변에서 많은 채식주의자를 만나게 되고, 가까이에 있는 지인 중 채식주의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된다. 사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그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그동안 채식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거기에 공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발견과 관련된 놀라움, 그리고 꼭 필요한 도움이 사람이나 책, 영화 또는 여러 경험의 형태로 문득 다가오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은 모두 공명의 법칙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는 해당 주제에 대해 성숙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 주제가 삶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또는 그가 주제를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로코다일 던디 같은 종류의 영화나 이야기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청정호수 숲속에 살던 악어 사냥꾼이 대도시 뉴욕에 와서 부츠를 신은 채 발을 비데에 담그고 놀라워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든다. 비데는 그가 뉴욕으로 오기 전까지 그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아름다운 저널리스트 여성과 함께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데가 그의 관심사에 포함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남지중해 섬에 사는 파파라기, 처음으로 문명사회를 본 허구의 인물, 즉 이 파파라기도 공명과 관련해 비슷한 이유로 전깃줄과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다. 인디언들도 처음 총을 보았을 때 총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총을 몰라서 공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인디언의 선조들은 배가 그들의 세계상과 맞지 않아 배와 공명할 수 없었다. 이쯤 되면 아이들의 발달 단계도 공명과 매우 큰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이들은 당연히 어른들과 다른 공명을 이룬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세계에서 산다.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와 다르다. 공명과 대립성. 두 법칙을 똑같이 인정하고 존중하라.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증가하는 엔트로피 법칙을 믿고 가르쳐왔다. 이 법칙은 모든 과정이 완성되어 어디에나 온도가 똑같아지는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달할 때 세계가 열사, 즉 생물이 고온의 환경에서 열에 의해 죽는 현상을 말한다. 즉 열사로 종말하게 된다고 말한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를 측정하는 척도다. 과거 자연 과학자들은 비가역적으로 증가하는 엔트로피로 인해 카오스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러시아 태생으로 벨기에에서 공부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물리화학자 일리아 프리고진은 무산 구조, 즉 자기 조직화 이론으로 대안이 되는 사고 체계를 고안했다.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전형적인 남성적 원칙에 해당하는 엔트로피 법칙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또 미국 세포 생물학자 브루스 립턴과 같은 기발하고 대담한 사고의 학자들이 여성 극의 협동성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남성적 사고방식은 여전하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협동성이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따른다면 새로운 공명이 발전해 모두가 다 같이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공명이 조성되면 대안이 없는 엔트로피 법칙에 따른 암울한 예언을 더 이상 퍼뜨리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윈은 남성 전형적 입장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이론을 기술했고 라마르크는 협력과 시너지 경향이라는 이론을 또 다른 전형인 여성 입장에서 기술했다. 그러나 라마르크의 이론은 다시금 빠르게 배제되었다. 사실 세상 모든 것에서 협력과 서로 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다윈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점을 간과해왔다. 사람의 육체만 봐도 협력과 시너지 작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시너지 작용은 장기와 조직 간에 같은 목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이 작용은 물론 세포 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중국 철학이 균형과 중심을 추구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다윈 시대와 그 전 시대인 소크라테스 시대, 그리고 고대 헤라클레이토스 시대에도 이미 전쟁을 만물의 아버지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두고 있는 만물은 어머니도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듯하다. 가부장제는 현실에서 여성의 극 측면을 슬쩍 간과하거나 또는 너무 낮게 평가하고 곧 잊어버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유는 공명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여성극과의 새로운 공명으로 상승과 협력의 장을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지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이제 공명을 매개로 새로운 현실의 장을 형성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전쟁은 대립에 의해 생명력을 얻어 곧 파괴로 이어진다. 반면에 공명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일치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명을 현실 속 여성극의 법칙이라 말할 수 있다. 이제 여성극의 시대가 온 것 같다. 하지만 완전히 여성극으로 쏠리게 하는 대신 앞으로도 대립성은 계속 존재하며 그 권리도 요구된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통합이 공명에 가장 잘 어울린다.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두 가지 큰 법칙을 똑같이 인정하고 존중하여 생존과 삶의 공통된 장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제 여성의 극을 인정하고 그 도움을 받아 그간 남성 극만 강조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온 것 같다. 지금껏 십자군, 종교재판관, 정복자, 식민주의자, 군국주의자, 파시스트, 공산주의자, 테러리스트, 독재자, 경영자와 투자은행가 등 각계의 파렴치한 대표자들이 자행한 발작적 살인 광란이 세계를 폐허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권력자라는 극단에 사로잡혀 집착해 있고 뉴스는 오로지 권력의 옹호자와 추종자들이 일으킨 끔찍한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모두 전쟁을 혐오하게 되었음에도 아직도 위대한 대원수, 황제, 왕이 여전히 다방면에서 이상화되고 있다. 특히 팽창 정책이 경제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치 분야에서 더 큰 세력을 떨치고 있다. 중소기업을 비롯해 무엇보다 인간의 운명을 무시하는 거대 콘체른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고 그 경영자들은 날이 갈수록 존경받으며 많은 보수를 받는다. 우리가 이런 권력자를 삶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보다 더 존중하고 이상화하는 한 공명의 법칙에 따라 우리도 그런 경향으로 기울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부터 여성의 극에 의존해 살아왔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성들이 명예욕으로 타오르는 광기를 전쟁터의 전투를 넘어 이제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이 여성들은 도처에서 말없이 눈에 드러나지 않게 아이를 낳는다. 오늘날 끊임없이 연소에서 온기를 만드는 자원은 어머니 자연이 오래전에 만들어둔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남자들이 숲에서 동력톱을 들이대고 끔찍한 굉음을 내며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는 장면에 매료당한다. 넘어지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조금씩 자란 나무다. 우리가 그간 그 웅장한 나무를 쓰러뜨리는 나무꾼에 시선을 집중했다면 이제 서서히 그 다른 측면에도 시선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자연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남성의 동력톱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이다. 사실 공명 속에서 자연의 다른 측면, 즉 여성의 극을 재발견하는 일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었다. 힐데가르트 폰 빙엔이 오래전 이미 녹색 에너지 비리티타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녹색 에너지 현상에 대해 수백 년 이후의 후손들보다 더 해박하게 알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성의 측면도 진화를 겪는다는 징후가 크다. 찾고자 하는 사람은 발견한다. 도처에서 협력과 공생의 측면이 갑자기 나타난다. 세포 생물학자 브루스 립턴은 심지어 생명의 기초가 되는 세포의 생명 영역에서도 협력의 증거를 발견했다. 이제 심하게 기울어진 세계상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아버지가 있는 존재는 어머니도 필요하다. 그리고 공격의 원칙인 마르스가 활약하는 전투와 전쟁이 만물의 아버지라면 필연적으로 그 상대편 게임자이자 여성 파트너가 되는 사랑의 신 비너스가 만물의 어머니일 수밖에 없다. 어머니 비너스의 관심사는 화해와 평화, 아름다움과 상승작용이다. 그녀는 올림포스 산의 중매인이며 그녀의 도움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한다. 아레스, 즉 마르스와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의 두 원칙은 대립성 관점에서 보면 상대 게임자들이다. 따라서 대립성 법칙에 따라 그 둘이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을 제지할 수 없다. 마르스와 비너스는 실제로 신화에서도 중요한 핵심적 관계였고 둘 사이에서 에로스와 하르모니아, 포보스, 즉 공포의 신, 데이모스, 패배의 신이 태어났다. 대립성과 관련된 일에 덜 편협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양극의 결합이라는 상상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 전투와 사랑에서 하모니와 에로스라는 훌륭한 원칙이 생겨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공포와 두려움의 원칙, 즉 데몬, 악령과 같은 위협적인 원칙도 생겨날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의 여신과 더불어 하모니와 사랑의 협력 측면에 다시 합당한 자리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고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사랑, 그리고 공명현상. 사랑은 대립의 세계에서 다시금 단일성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어 경계를 없애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은 두 사람이 각자 겪은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서로가 느끼는 감정의 교환이 일어나고 완전히 새로운 일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둘이 섞임으로써 아이가 생기기도 한다. 산성과 염기성이라는 대립극이 만나 전혀 새로운 중성의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사랑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어쩌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나랑 같이 갈래? 그래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걷다 결국 잠을 자게 되는 때가 오고 그때 비로소 서로 진동하게 된다. 섹스를 할 때 일어나는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그 순간에 생겨난 공명을 뚜렷하게 만든다. 그들은 또 사랑에 어울리는 표현과 에너지를 부여하는 공명의 경험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그래서 같이 춤추고 진동하고 그네에 앉아 흔들림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배를 타고 출렁이는 느낌을 함께 하기도 한다. 물결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는 마치 태내에 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 어머니가 숨쉬고 걸을 때마다 태아가 부드럽게 움직였던 것과 같은 느낌이다. 두 반쪽이 만나 하나가 된 그들은 감동과 에너지를 부여하는 새로운 공명의 결과를 만끽한다. 둘이 있으면 세상에서 더없이 강해진 느낌이 들고 두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기만 하다. 둘이 함께라면 커다란 나무도 거뜬히 뽑아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지고 공기와 사랑만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더 나아가 신과 세계를 모두 포옹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 모든 기분이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공명의 결과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몇 끼 밥을 먹지 않아도 전혀 허기가 지지 않을 만큼 감동에 겨운 에너지로 충만함을 느낀다. 그들은 하나가 되는 순간 합일의 감정을 느낌으로써 신에게 가까워진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더 이상 경계를 느낄 수 없고 그들과 그들의 사랑에서 우러난 정신과 영혼과 마음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 같다. 두 사람의 사랑이 경계를 무너뜨려 상대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과 위대한 신들에게 마음을 열게 만든다. 사람들이 하나로 일치하고 조화를 이룰 때마다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큰 에너지와 힘을 얻는다. 하빌에 이르기 이전에 대립의 간극이 클수록 이런 느낌은 더 크다. 어린아이들이 동물을 무척 사랑하는 이유도 여기에 해당된다. 어린아이들의 사랑은 동물의 왕국 전체를 뛰어넘는다. 하지만 각계각층의 사람들도 가로놓인 커다란 간극을 뛰어넘어 공명의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누아트 그루의 고전주의 소설 바다 냄새 나는 여인에서는 파리 출신의 지적인 여성과 브루타뉴 출신의 어부가 불멸의 사랑에 빠진다. 불멸이라는 단어는 만물이 소멸하는 대립의 세계를 초월해 두 사람이 특별한 공명을 이루었음을 말해준다. 로미오와 줄리엣, 트리스탄과 이졸데처럼 대표적인 세기의 연인들은 사회적 제약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그들의 위대한 사랑으로 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서로가 오래 떨어져 있던 만큼 만나서 같이 진동하게 되면 엄청난 공명을 일으키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큰 에너지는 천상의 힘에 버금간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대립성이 끼어든다. 왜냐하면 서로 대립되는 대상이 상대를 끌어당겨 사랑을 나누고 합의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공명도 이 대립의 세계에서 대립성을 극복함으로써 생기는 자유로움과 홀가분함을 한번 겪어볼 수 있는 수단인 셈이다. 사랑에 관해서는 공명이 한층 특별하게 작용하는 까닭에 첫눈에 반한 사랑도 역시 뭔가 깊은 인상을 남긴다. 첫 순간과 시작의 비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는 또 다른 법칙이 있다. 아무튼 이처럼 일시의 공명을 이루어 한순간 세계에 대한 인지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은 삶이란 대립의 세계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사랑의 결정적인 매력은 그것이 대립의 세계에서 단일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사랑이 등장하지 않는 영화나 소설이 몇이나 될까? 사랑이 없는 삶은 공허하고 불만스럽게 보인다. 비록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육체의 오르가즘이라 해도 인간 최고의 목표인 천상에서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는 하빌의 경험은 육체를 초월한다. 그래서 오쇼 라즈니쉬가 말하기를 우주의 의식이란 전체 피조물과의 오르가즘이라고 했다. 물론 황홀을 동반한 열애와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 또는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내면적인 깊은 사랑은 구별된다. 사랑의 두 가지 형태는 모두 하빌의 경험을 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황홀을 동반한 열애는 대부분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반면 깊은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힘과 포용성이 더해진다. 황홀한 사랑에서 발전해 깊은 사랑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깊은 사랑은 발전의 특별한 동력이 되어 우리를 고요하고 은밀하게 신적인 단일성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 또 깊은 사랑은 모든 종교의 목적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가는 최고의 교량이기도 하다. 따라서 종교인들이 스스로는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종교가 사랑과 공명으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슬람 종교는 말 그대로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종교이고 유대교에는 육체적 사랑을 묘사하는 숭고한 사랑의 노래가 있다. 힌두교는 남녀 성기, 링가와 요니를 신의 상징으로 숭배하며 성교를 통해 모든 존재와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독교는 특히 사랑의 종교라고 표방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한다. 또 비술적 철학은 완전히 융합하는 화학적 결혼식을 목표로 한다.
성경에 따르면 천국에서 하빌은 만물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 만물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고 한다. 원죄를 지은 이후 비로소 대립성이 나타나 삶의 구별의 능력이 생겨난 것이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공명을 지향하고 모든 것이 함께 진동해서 아무것도 배척되지 않는다. 즉, 삶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종교적이고 비술적인 관점으로 우주의 열사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관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학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어린 마리아가 영성체를 받을 때 주교는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말했다. 마리아, 네가 나에게 하느님이 어디에 계신지 말할 수 있으면 너에게 오렌지 하나를 주마. 마리아가 대답했다.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교님께 오렌지 2개를 드릴게요. 공명의 활용. 공명을 이용해 공조는 물론 다양한 조작과 통제가 가능하다. 먼저 잠이 든 파트너 옆에 가서 뒤늦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잠든 파트너가 내는 숨결의 리듬에 의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쉬는 숨의 리듬이 안정을 이루면서 공명 상태에 들면 깨어있는 파트너가 서서히 자신의 호흡 리듬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잠들어 있는 파트너는 의식하지 못한 채 그의 호흡을 따르게 된다. 이처럼 낯선 패턴 또는 영역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일은 숭고한 목적뿐만 아니라 조작과 통제에도 쓰일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가능성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공명을 이용한 조작과 통제는 예전부터 있었고 현재도 대중영합주의자와 독재자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대한 군중에 공명을 일으키는 일을 특히 좋아한다. 예를 들면 군인들은 발을 맞추어 행진함으로써 공명을 일으키는데 이때 찬가나 전투가를 부르게 하면 더 수월하게 공명을 이룰 수 있다. 대중영합주의자와 독재자는 우선 투사 경향이 큰 대중의 선입견에 동조해서 단호한 연설로 확신을 심는다. 그들이 장시간 흥분한 어조로 군중을 공명에 들게 해서 생성된 장을 광적으로 확신하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군중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로 폭력적 만행의 대변자 괴벨스를 들 수 있다. 괴벨스는 연설로 군중을 자유자재로 다룸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찬성과 맹세를 받아냈다. 패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당시 괴벨스가 베를린 스타디움에서 한 연설은 그야말로 전설적이다. 때는 이미 독일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했고 동부 전선의 군대들이 퇴각하던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괴벨스는 군중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전면적 전쟁을 원하는가? 라는 괴벨스의 질문에 군중은 우레 같은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했다. 지금도 선거전에선 공명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전은 동조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고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유권자들의 표는 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분위기와 여론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자체로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공명의 조성은 세계의 만물과 마찬가지로 대립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오용될 수도 있다. 가스펠송 같은 것은 공명을 통해 안도감과 신적 황홀감에 도달하는 장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버락 오바마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전을 치렀다. 오바마의 선거 기획실에서도 공명을 폭넓게 조성하는 일에 비해 정보 제공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바마는
그가 원하는 바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대신 반복적으로 변화와 희망에 대한 연설로 추종자들을 사로잡았다. Yes, we can 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지금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정치를 이끌어 나간다. 오바마는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마다 분위기를 전달하여 장을 형성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다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이 형성된다는 희망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희망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더 의식이 깨인 세계로 가는 길로 움직여 가도록 하는 것이다. 광고, 유행, 사회적 본보기도 이렇게 마력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장을 형성한다. 마력은 건전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마비시켜 방향을 조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인들의 날씬한 몸매에 대한 광기를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광기가 많은 현대 여성들을 병적인 체중 감소로 치닫게 한다. 여성들이 의류회사에서 제시하는 병적인 몸매의 이상형을 따르는 것이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 광기를 지적하고 있다. 나도 영혼의 거울로서의 육체라는 책에서 이 광기를 반대했고 일목요연하게 그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광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내 책도 큰 성과를 거두어 수많은 여성들이 광기의 실체를 이해했음에도 광기의 장은 여전히 끄떡도 하지 않는다. 수많은 여성들이 이제는 모델 몸매라는 광기가 고작 몇몇 남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며 그 모델 몸매라는 것도 사실 여성의 몸매가 아니라 남성, 아니 소년의 체형이라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병들어 있고 또 병들게 만드는 이 비쩍 마른 몸매의 장은 여전히 세력을 더해가기만 한다. 이처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장을 반대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차라리 널리 퍼진 병적 몸매를 유지하는 편이 더 쉽다. 앞으로 패션계에 건강하고 육감적인 몸매의 여성을 위한 장을 형성하는 일은 엄청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자면 수많은 여성들이 건강한 몸매를 가지고 여성스럽게 춤을 추며 육감적으로 출렁이는 기분을 느끼는 게 즐겁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 사람을 공명에 들게 하는 것은 일종의 기술이다. 정치든 무엇이든 공명이 뚜렷해지면 개별적 관계 상황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명상이 깨달음을 얻게 하거나 당신에게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게 해준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자신이 몰두하는 주제에 공명을 이루어 거기에 맞춰 삶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른바 성공을 보장하는 수많은 책이 이 방법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특히 아름다운 사물에 끌리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대립성의 법칙이 방해할 가능성, 즉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처리해야 할 중요한 그림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공명 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지만 이때 역시 공명의 법칙이 작용한다. 다만 그보다 대립성의 법칙이 더 우세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성공을 위한 처세술에 관한 책을 쓰는 수많은 저자들이 침묵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들도 이 사실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두 법칙에 대한 지식을 연계함으로써 아름답고 발전을 촉진하는 주제와 아이디어의 공명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한편 대립극이 출현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마음을 열 수 있다. 이 초기 기독교 교리는 사랑을 촉구하여 적대적인 대상과 공명을 이루라는 뜻으로 바로 공명 속에 성장의 최대 잠재력이 있음을 잘 알고 한 이야기다. 만일 우리가 적과도 합의를 이루어 같이 진동할 수 있다면 적과 화해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당연히 적과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계의 아름다운 관점에 마음을 열 때 반대극의 대상에도 마음을 열면
악이 우리를 경악하게 하거나 엄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악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상할 때처럼 단일성을 얻는 경험을 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면 단일성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까지도 포함해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된다. 모든 명상이 깨달음을 얻게 하거나 당신에게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인간의 위험한 도구, 언어 공명. 언어는 대립성을 띠며 단일성을 추구하진 않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그러하듯 모든 도구에도 공명과 대립극이 있다. 만일 썰고 찍어 먹는 칼과 포크만 존재한다면 수프라는 음식은 생겨나지 않았으리라. 망치는 두드리고 못을 박는 데에 공명한다. 하지만 드라이버가 탕탕 두드려 망치와 같은 신호를 보낸다 해도 못은 이에 공명하지 않는다. 이처럼 모든 직업이 특수성을 가진 직업 그룹 내에서 저마다 공명을 이룬다. 직업에도 공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는 일을 생각해보자. 외과 의사와 공명하는 사람은 외과를 선택해 수술할 가능성이 크고, 내과 의사와 공명하는 사람은 약을 처방받으며, 심리치료사와 공명을 느끼는 사람은 심리치료를 받는다. 이것은 비단 서구 학교 의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의학 전반에도 두루 통하는 사실이다. 두통이 있어서 전기 침술 요법을 받으러 간 사람은 약제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받고, 척추 지압 요법사를 찾은 사람은 척추 치료를 받으며, 동종 요법에서는 글로불리라는 약을 주고, 꽃 추출물 치료법에서는 꽃의 에센스를 주고, 침술사는 침을 꽂고, 심리 분석가는 의자에 눕힌다. 이처럼 환자 대부분이 종종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공명에 이끌려 스스로 어떻게 치료받을지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치료법에 대해 불평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지만 말이다. 책을 쓰고 읽기 위한 도구는 언어다. 우리가 무턱대고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언어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없는지, 언어가 무엇으로 우리를 공명하게 만들고 무엇으로는 결코 공명을 만들지 않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단일성과 대립성을 관련해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매우 훌륭한 언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진 않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대립성의 일부이며 따라서 단일성과는 관계가 없다. 언어는 현실에서 여성의 극과 남성의 극 사이에서 한 번도 균형을 이룬 적이 없고, 남성의 논리를 요구하고 장려하며 여성의 논리를 폄하한다. 예를 들어 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계집애 같냐? 와 같은 비난은 여성을 얕잡아 보는 데서 나온 말이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명료함에 집착하는 남성적 논리보다 양가적인 여성적 논리가 현실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런 편파성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우리는 언어 사용에서 끊임없이 여성의 극을 무시한다. 여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상징을 얕잡아 보는 표현을 쓴다. 예를 들면 해가 비치는 일요일은 빛나는 남성의 원칙과 대응시키면서 여성을 의미하는 달로 월요일을 표현해 일을 시작하는 우울한 날로 폄하한다. 이와 비슷하게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방향에도 가치평가를 적용한다. 오른쪽을 right, 올바른 길로 남성 전형적이라고 말하는 반면 왼쪽은 left, 기울어진 길이라고 말한다. 이런 평가와 차별은 한층 더 나아가 좋지 않은 일에는 중국 당파 같다는 표현을 쓰면서 현재 가장 강력한 문화의 표본인 미국 영어를 무분별하게 섞어 쓴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인디언 문화를 파괴한 이래로 어떠한 문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나라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는다. 한마디로 언어는 참으로 악의적인 도구로서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어가 우리를 기울어지게 할 수 있다. 망치라는 도구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이다. 파울 바칠라비크